자, 그러면은 제12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강원도 원산에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 이후 77일 만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42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최대 사거리가 500여 킬로미터인 러시아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여겨졌지만 이번 미사일은 최대 69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에 성공한 것이라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고도 미사일의 특성상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정보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로 의도적인 도발이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대미 남북 협상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 조치인 결의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군사도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함께 지난 17일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송환 요청에 일주일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인도적 식량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진실된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중국은 국방백서를 발간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장은 러시아 군용기 한반도 영공 침해 사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미국과 협력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열강들의 힘 겨루기 싸움터가 될 동안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변국에게는 무시당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은 가중되는 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하던 한반도 운전자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외교 안보 라인 일심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구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또 다른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이 될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 노동계의 사회적 합의로 5천억 규모의 투자와 천여 개의 첨단 산업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폴란드에 갈 뻔했던 LG화학이 구미로 투자처를 전환하게 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경제와 관련해서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1.1% 상승을 기록해서 7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마냥 반가워할 만한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년 만에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기록한 1분기의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7.8%를 기록해서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GDP 성장 기여도 중 민간이 마이너스 0.2%포인트를 기록하고 정부가 1.3%포인트를 기록하여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제 반등을 이끌었다는 비판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좋은 점만 보려 하지 말고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시가 전무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정탈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반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22일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공허한 당위성 발언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김명석 문화관광특별위원장, 국내적으로 국내관광위원장입니다. 이 기초한 정책으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관광산업의 문제는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연 132억 달러에 달하는 관광수지 적자 구조 개선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국내 여행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와 세공제 제도를 시행한다면 내수 진작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제 혜택업체들에 대해서 관광시설업 품질 인증제 기준을 적용하면 더 좋은 서비스와 국민의 이용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 운영은 건전한 정책과 대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감정적이고 공허한 언사가 아닌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할 개선 방안은 기관 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강화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및 찬반에 대한 의견 공개는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시장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주주총회로부터 5일 이내에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기존 5일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정책은 결국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시장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작년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 스터디십 코드가 시행되었고, 지난 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는 도입하기 전보다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임원 선출, 보수한도, 퇴직금 지급 규정, 스톡옵션과 같이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정 공시 제도가 시장의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정 경제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예전과 같이 주주총회 직후 5일 이내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거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발맞춰 사전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재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인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세청 과세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강화하며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 정보 공유에 있어 아쉬운 점은 다른 정부 부처의 요청이 없다면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금융정보 수집 등을 통해 광범위한 조세 회피 행위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국세청이 신세계와 동부그룹의 차명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금감원은 늦장 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위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보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명 주식 등과 관련된 과세 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과세 정보 공유를 통해 공정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종 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때는 제가 발의한 내용들이 담기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고종이 아닌 처칠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4년 초과입니다. 일본은 치졸한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으로 독도 하늘을 넘봤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자기 이속만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와중에 신형 탄도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진정한 동맹도 믿음직한 우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을 구한말이 다시금 되풀이되는 신한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역사에서 위기를 벗어날 길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1940년은 영국을 생각합니다. 동맹국인 프랑스가 독일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프랑스로 갔던 수십만 명의 영국군 장병들은 덩게르트 해변에서 그야말로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영국은 의지할 우방도 강력한 무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처칠 총리의 통합의 리더십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처칠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며 영국인들의 단결과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처칠은 제일 먼저 야당인 직접 노동당에게 손을 내밀었고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당수를 내각에 기용했습니다. 또한 처칠은 보수당 안의 경쟁자인 이든을 외무장관에 앉혔습니다. 실패한 유화 정책을 밀어붙였던 체인벌린 전 총리까지도 심지어 껴안았습니다. 처칠은 독일에 맞서는 강력한 우방과 동맹을 나라 안에서 찾는 진정한 협치와 통큰 탕평을 이뤄냈습니다. 처칠이 이뤄낸 진정한 협치와 통큰 탕평은 영국이 마침내 히틀러의 독일을 물리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고종임금은 영국의 처칠 총리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고종임금은 외세의 위협을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통합시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외세의 위협을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구실로만 이용했습니다. 의용단체인 황국협회를 내세워 당시 야당이었던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처칠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엄중한 시기는 집권 여당의 능력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의 세력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감싸 안으며 진정한 협치와 탕평을 이뤄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황국협회의 행동대원인 보부상들처럼 최고 통치자의 반대자들을 모욕하고 윽박지르는 데에만 앞장선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칠의 길이 아닌 고종의 길을 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국난의 시기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내 편도 없고 너 편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처칠의 협치의 정신을 탕평의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종의 길이 아닌 처칠의 길을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떤 외세의 위협과 공격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책임지고 인천, 서구, 영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온 국민이 내 일처럼 걱정하셨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 2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생수와 급수차로 식수를 공급받고 아이들 급식을 해결해야 하는지 수만 명의 개인과 사업자들의 피해는 어찌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를 통해 정부와 인천시의 총체적 행정부실과 수많은 해결 과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부실을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겼고 인천시는 부족한 정수시설과 부실한 관리체계, 비전문적 행정과 안일한 초동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주민들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입니다. 수만 명의 주민이 2달이 넘도록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고작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보고세 15억 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이는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인천시는 식수공급, 급식 해결 등 긴급 대응에 예비비 100억 원을 집행하고 있고 상수요금 면제와 피해 보상, 시설 확충 등의 상수 사업본부 예산 1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금만 수천억 원을 이를 전망해서 인천시의 재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책임지고 인천 서구 영종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환경오염과 수도체계 마비 등 사회재난 중 해당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수만 명 인천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능력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까? 더 이상 무능한 지자체의 등 뒤에 숨지 말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인천 서구 영종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